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후로 일본 문학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국 문학은 깊이가 없고 성숙하지 못하다고 얕보는 경향이 많았죠. 그러나 한국인 여성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자 적잖이 당황한 눈치의 일본입니다. 일본 서점에는 문을 열자마자 예약 전화가 쇄도하고 한강 신드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의 신임 여류 작가가 그 모습을 석연치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사코 유이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교토에 살고 있어요. 우선 한국의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는 작가를 꿈꾸며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지금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신임 작가예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죠. 이번에 노벨상 수상 명단을 뉴스 속보로 보게 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웃나라인 한국의 여성 작가가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그 작가의 작품을 인정했다는 뜻이잖아요. 특히나 일본인들은 문학작품으로 인정받는 걸 나라 전체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존경심 또한 매우 높은 편이죠. 그 이유는 일본의 지폐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0엔짜리 지폐에는 바로 나츠메 소세키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그려져 있어요. 가장 자주 접하는 돈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5000엔짜리 지폐에는 히구치 이치오라는 여류 작가가 그려져 있죠. 또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2000엔짜리 지폐에도 무라사키 시키부라는 고전 문학의 대가가 등장해요. 이분들 모두 일본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소설가들이에요. 이렇게 일본에서는 수많은 위인들 중에서도 특히 소설가들이 지폐에 등장할 만큼 작가들의 영향력이 크고 문학이 국가적인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일본은 문학적인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오랫동안 문학을 사랑해왔어요. 헤이안 시대부터 시작된 우리의 문학 전통은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인지 작가들은 대중들로부터 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어요. 이런 배경 때문에 노벨 문학상 같은 세계적인 문학상 수상 소식은 우리 일본인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일본에는 만화도 빼놓지 못할 문학작품인데요. 사실 일본의 만화 시장이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예전에는 만화가들이 천대받았었죠. 옛날 어른들 눈에는 만화가 문학적이지 못하고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어요. 만화는 그저 아이들이나 보는 것, 심지어는 공부에 방해되는 것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 일본의 만화 시장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이 되었어요. 훌륭한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도 만화를 즐겨보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변한 거라고 생각해요. 만화가 가진 장점들이 더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만화는 대중적이고 접근하기 쉬워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나이를 떠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게 만화의 매력이에요. 글만 있는 책보다 그림이 함께 있으니 이해하기도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만화가 돈이 되는 시장으로 크게 성장했어요. 단순히 책으로 파는 것을 넘어서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엄청난 산업이 되었죠. 이런 경제적 성공도 만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일본 만화 시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문학을 숭배하는 이유는 글이 가진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일본에서는 노벨상을 받은 인물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이런 사실에 대해 국민들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 편이죠. 노벨상을 받는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의 업적과 영향력을 인정받는다는 사실이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나 일본의 첫 번째 노벨 문학상은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인물 덕분에 일본에서 일본 문학의 자부심은 극에 달했다고 하네요. 한 국가의 지폐에 인물이 들어갈 만큼 문학적인 인정도가 국민들에게 큰 영향력과 인정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 외에도 1994년에는 오에 겐자부로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과거 뉴스 등을 자료를 검색해보면 노벨 문학상 수상하고 나면 전국의 서점엔 그 작가의 소설들이 전부 비치되었고
품귀 현상에 이를 만큼 엄청난 문학작품 소비의 시대였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일본인들의 문학작품 사랑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1974년에는 당시 일본 총리가 비핵화 3원칙을 내세우며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일본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올해의 노벨 평화상은 우리나라의 원폭 생존자 단체인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 줄여서 니혼 히단쿄에게 돌아갔어요. 노벨위원회에서는 니혼 히단쿄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증언을 통해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내년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80주년이 되는데요. 노벨위원회는 오늘날의 핵무기가 얼마나 더 파괴적인지 강조하면서 이런 무기들이 문명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니혼 히단쿄의 미마키 도시유키 대표는 이번 수상이 전 세계에 핵무기 폐기를 호소하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더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평범한 국민이지만 그 원인 제공을 한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군부와 정부는 국제법적으로 가해자 신분이에요. 국민이 상을 받았는데 원인 제공을 국가가 한 셈이죠. 특히 일본 정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호시탐탐 노리고 일본 극우들은 아베 때부터 핵 보유를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는데 원폭 피해자 단체가 핵을 반대하는 운동을 통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서인지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의 한강희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라는 타이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만 강조하고 있죠.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일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죠.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도 한몫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에요. 사실 한국이 지금까지 받은 노벨상은 2건으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노벨상 수상 횟수가 한 국가의 정체성이나 훌륭함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순 없죠. 국가의 가치는 그런 단순한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저희 나라의 일부 혐한 세력이나 극우 세력들 중에는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경우가 있어요. 노벨상 수상 횟수를 가지고 한국을 폄하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어쨌든 한국의 성장은 과거에 비해 정말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죠. 개인당 GDP가 일본인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어요.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한국의 발전은 대단하죠. 특히 한국의 문학 분야도 크게 성장했어요. 과거에 비해 정말 뛰어난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도 그런 한국 문학의 성장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화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런 변화 덕분에 우리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죠.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 일본에서도 한국의 현대 문학 작품들이 많이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어요. 덕분에 우리도 한국의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아무래도 한류 붐이 계속되면서 저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저도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편승되어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지난해에 교토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여러 책방과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한국 문학 작품들이 번역되어 있는지 찾아보곤 했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일본의 책방에서는 한국 문학 코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존재감이 미미했어요. 그만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일본의 웬만한 큰 서점에 가보면 외국 문학 코너에 한국 문학 책들이 한 단, 2단 이상을 차지할 만큼 다양하게 꽂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커졌는지 실감하게 돼요. 특히 저는 한국에서도 인기 있었다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과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는 책을 빠져들어 읽은 기억이 나네요. 그 외에도 그때 본 조혜진의 천사들의 도시와 단순한 진심,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 등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을 읽어봤어요. 그중 베스트 상품에 있던 정소연의 도서는
일본 여성들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 저도 결국 무작정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책으로만 접하던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형 서점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사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바라보는 일본 문학은 어느 정도일까? 라는 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한국 문학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한 걸 보면서 반대로 한국에서는 우리 문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 서점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웠어요. 우리나라의 꽤 유명한 문학 작품들은 물론이고 인기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따로 코너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건데 일본 문학은 한국에서 이미 50년 전부터 대중화되었다고 해요. 반세기 동안 꾸준히 한국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는 거죠. 5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문학 작품들이 일본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새삼 실감하게 됐어요. 현재 한국 문학이 일본을 월등하게 추월했다는 점은 정말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사실 한국이 일본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복잡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일본 문학 작품들이 꾸준히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문학은 문학 그 자체로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일본 문학을 열심히 읽고 배워온 한국인들이 이제는 우리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한국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 일본을 돌아보면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경제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너무 우물안개구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 일본 사회가 한국 문학의 수준과 깊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는 이미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작품들과 작가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이런 뒤늦은 깨달음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학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아 설레기도 해요. 특히 한강 작가의 작품이 지금 일본 전국의 대형 도서관들에서 특별 코너가 마련될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아마도 그녀의 작품이 가진 깊이 있는 통찰력과 아름다운 문체 때문일 거예요. 인간의 내면과 사회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는 그녀의 작품 세계가 우리 일본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한 작가의 인기를 넘어서 한국 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고 감동받은 독자들이 다른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찾아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김영하, 편혜영, 황석영 같은 작가들의 이름도 우리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우리 일본 문학계에도 새로운 자극이 되고 있어요. 한국 문학의 새로운 시각과 표현 방식을 접하면서 우리 작가들도 새로운 영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교류를 통해 우리 일본 문학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싹트고 있어요. 사실 많은 일본인들, 특히 하루키 팬들 사이에서는 무라카미, 이번에야말로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 컸어요. 매년 이맘때면 올해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돌곤 했죠.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조금 지쳐가고 있었어요. 이런 현상이 벌써 10년 넘게 계속되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열성 팬들이 매년 올해는 꼭 될 거라면서 당연히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방송국에까지 찾아가서 노벨상 수상 발표를 생중계로 지켜보다가 매번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들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때로는 그 열정이 지나쳐 보이기도 해요. 정작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너무 떠들썩한 모습이 보기에도 안 좋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무라카미 하루키의 팬이 아닌
일반 독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식상함과 피로감이 쌓이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런 과도한 기대와 소동이 오히려 무라카미의 문학적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했던 한국인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사실 일본의 기성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아직 문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수준일 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놀라운 건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 문학의 깊이와 성숙도를 인정하며 인식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한강 작가를 알기 전부터 꽤 오랫동안 한국 문학 작품들을 즐겨 읽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상 소식이 그렇게 놀랍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치 옆에 있던 친한 친구가 큰 상을 받아서 축하해주는 그런 기분이었달까요?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이런 감정이 꽤 많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이번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국인 작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2년 중국의 모엔 작가 이후 12년 만에 아시아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다시 한번 아시아 문학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다음 노벨 문학상도 아시아인이 받을 수 있을까요? 노벨 문학상의 수상 패턴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대륙별로 순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룰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다면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 이후 다시 아시아 작가가 수상하기까지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무라카미 하루키 씨의 수상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무라카미 씨가 훌륭한 작가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무라카미 씨의 수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노벨위원회가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더 나아가 이번 한국 작가의 수상을 통해 우리 일본 문학계도 새로운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노벨상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세계 문학의 흐름 속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내는 데 집중하는 거죠. 사실 일본은 상에 집착하는 편인데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 시야가 더 넓어지고 풍요로워져야겠죠. 저는 아시아 여러 국가의 문학 작품을 즐겨 읽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중국인 작가 찬슈님의 작품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찬슈님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몇 안 되는 작가 중 한 분이죠.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깊이 있는 통찰력과 섬세한 문체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사실 중국은 이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들을 배출한 나라예요. 2000년 가오싱젠, 2012년 모엔이 수상했죠.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저는 중국 문학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어요. 중국의 오랜 문학 전통과 현대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독특한 문학 세계가 정말 흥미롭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문학 작품들이 세계 무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죠.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중국 정부의 과도한 검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정부의 엄격한 검열 정책으로 인해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작가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검열로 인해 작품의 원래 의도나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약화될 수 있고 때로는 아예 출판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는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중국 문학의 다양성과 깊이를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런 검열 정책은 중국 문학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데에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을 중시하는 국제 문학계의 기준에서 볼 때 검열로 인해 제한된 중국 문학 작품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사실 중국의 엄격한 검열 환경을 고려하면 찬슈님과 같은 작가들이 이 정도 수준의 문학 작품을 창작해낸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찬슈님의 작품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에 비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번 노벨 문학상 발표를 앞두고 중국에서 보여준 반응은 조금 황당했는데요. 마치 중국이 이번 노벨상의 주인공이 될 것처럼 기대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한강 작가의 대표작들을 살펴보면 한국 역사의 아픈 순간들과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작품 전반에 녹아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한국 사회의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그것을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작품들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이는 문학 작품을 통해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반면 중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죠. 중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재해석이 여전히 매우 민감한 주제예요. 특히 문화대혁명이나 천안문 사태 같은 사건들은 공개적인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는 작가들이 한강 작가처럼 역사의 아픈 순간들을 정면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은 중국 내에서 출판이 금지되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의 자유 제한은 중국 문학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한국 문학의 이번 성과를 보면서 저 역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큰 영감을 받았어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한 작가의 성공을 넘어서 우리 모든 작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더욱 열심히 창작 활동에 매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한국 문학의 성장과 발전이 제게는 큰 밑거름이 되고 있어요. 그들의 성취를 보며 저 역시 언젠가는 제 글로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품게 됐죠. 앞으로 제가 쓰는 글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깊이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서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과 새로운 시각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벨 문학상이 이렇게 대단한 상이고 한국가의 이미지와 국민들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잖아요? 중국의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다급하게 타려는 남녀 커플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난히 힘든 표정을 하면서 대단히 지친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왜 급히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지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에 사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교통편이 발달하지 않았던 저희 동네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이나 이동을 마음껏 할 수 없었어요. 말 그대로 시골에서만 자랐던 촌스러운 시골 소녀였죠. 언젠가 더 넓은 도시를 가보고 여행하면서 멋진 삶을 살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오스트리아의 도시 잘츠부르크의 한 대학에 입학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어요. 이 넓은 세계에서 뭐든 다 이룰 것 같았죠.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신선한 경험이었는데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중국에서 유학을 온 친구 웨이를 사귀게 되었어요. 시골에서 살았던 저는 동양인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동양인 친구를 사귀고 그녀에게 동양의 신비로움을 듣는 건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웨이는 항상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중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야. 역사가 깊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거든. 만리장성이나 아름다운 자연은 유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보기 드문 나라지. 최고의 대국이다 보니 아시아에 영향을 안 끼친 곳이 없어. 아시아의 모든 문화는 중국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축제나 전통 음식까지 정말 매력적이거든. 주변 나라들은 중국을 따라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중국을 따라오지도 못하고 있어. 너 한국 들어봤지? 한국은 중국에 비하면 정말 후진국이거든. 길에 거지도 많고 사람들이 모두 가난해.
한국은 그렇게 중국을 따라하면서 중국과 비슷하게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지. 중국은 고대부터 유일무이한 아시아 최고의 강대국이거든. 라고 얘기해주면 중국은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웨이는 과거의 중국도 대단하지만 현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중국은 정말 현대적이기도 해.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데 도시는 변화하는 기술과 혁신을 모두 받아들여 눈에 띄게 멋진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지.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맞대며 세계적인 첨단 시설을 주도하고 있어. 최신 기술이 집약된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스마트시티는 정말 내가 봐도 대단해.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웨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중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적인 발전이 공존하는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 상상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언젠가 중국을 방문해서 멋진 경험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여행을 가보고 싶었고 아시아의 대국인 중국에도 가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졸업 후 현실은 저의 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경제적인 이유로 여행을 많이 가지는 못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신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의 삶도 힘들어지게 되셨죠. 그런 이유에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안정된 직장에 근무하길 원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오스트리아의 한 공공기관에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직업은 안정적이었지만 매일 같은 루틴의 반복은 꽤나 지루함을 갖게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언젠가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상상들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힘든 일을 견디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제가 처한 상황들이 바다들여기지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생활을 하다 보니 세계 여행의 꿈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동네의 도서관에서 한 남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루카스였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루카스는 제가 책을 고르는 걸 도와주고 조언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 중 상당한 미술 애호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루카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미술가를 전해 듣는 일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재치 있는 그의 입담은 무기력한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루카스와 대화하는 내내 말이 잘 통했고 대화를 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항상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그런 저의 말을 귀 기울여 주말이 되면 오스트리아 주변국을 여행하기도 했고 함께 전시회를 다니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루카스와 항상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이 사랑을 오래 지키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카스는 저를 호수가 있는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나무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호수는 잔잔한 물결을 이루며 로맨틱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호수를 바라보며 저에게 작은 일상도 저와 함께라면 모험이 될 것이라고 모든 날들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며 청혼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기뻤고 청혼을 받아들여 다음해 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을 초대한 결혼식에서 최고의 신부가 된 저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게 키워나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서로 아이를 갖길 원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아 따뜻한 가족이 되는 걸 꿈꿨고 루카스도 아버지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몇 달 아니 1년이 지나도록 임신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손주를 기대하시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는 건강검진과 상담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사의 진료를 보고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한 진단을 받게 된 거죠.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은 저는 저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팔관에 염증이 심해 유착이 되었고 수술을 해서 유착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죠. 저희는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 나팔관 수술을 하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수술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고 오히려 나팔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임신이 더 희박하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제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남편 역시 슬퍼했지만 제 옆에서 내색은 하지 않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워했고 스스로를 탓하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생겼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 생겼고 급기야는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우울증에 시달리며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루카스는 마음 아파했고 저를 다시 웃게 해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루카스는 진지한 표정을 하고 제게 말을 건넸어요.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말자. 오랜 시간 생각해봤는데 너는 항상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탐험하고 싶다고 말했잖아. 어떻게 하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이 났어.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의 이야기와 아름다운 장소를 보여주는 유튜버가 되는 건 어떨까? 이 일을 통해 너의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네가 그토록 원하던 세계여행을 다니며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었던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어요. 제 내면에 있던 모험심과 호기심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가까운 유럽을 여행하면서 영상에 담아보고 회사를 그만둘지는 그 후에 결정하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주말마다 루카스와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역 곳곳의 정보를 찾아가면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워낙 예술적 감각이 있던 루카스는 다양한 문화와 아름다운 풍경을 잘 담아냈고 구독자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채널의 구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고 저희는 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다니며 영상을 찍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정말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과감히 안정적인 공무원을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희의 영상은 기존의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각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나 다양한 문화체험,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하며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경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받은 퇴직금을 모조리 날렸지만 점차 수익이 증대되면서 안정적으로 여행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고대 유적지 탐방부터 남미의 열대 우림의 탐험, 유럽의 역사적인 도시들을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생활을 엿보며 배울 점도 많았죠. 그렇게 지낼수록 제가 우울증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튜버로 자리 잡고 세계 여러 나라를 경험했지만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중국에 대한 특별한 동경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친구 웨이를 통해 들었던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궁금했고 호기심이 더 깊어갔거든요. 저는 루카스에게 특별히 방문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중국이었다고 말했어요. 만리장성을 걸어보고 싶고 상하이의 번화한 거리를 경험하고 고대 병마용을 보고 싶다고 말했죠.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온 여행 콘텐츠와도 잘 어울릴 거라고 추천했어요. 루카스는 열정적으로 선정한 여행지의 모습에 찬성하면서 중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중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오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큰 기대를 안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발을 들인 중국의 모습은 웨이에게 듣고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환상적인 문화체험과 아름다운 풍경 대신 저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당황했는데요. 공항에서 상해를 가는 버스를 탔는데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글쎄 할머니가 아이 대변을 고속버스에서 누게 하는 거예요. 저희와 일부 외국인들은 대체 무슨 미개한 짓이냐면서 당장 멈추라고 했죠. 근데 할머니는 앤데 뭐 어떻냐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있는 거예요. 긴 시간 비행을 하면서 안 그래도 속이 미식미식했는데 그 꼴을 보고 다 토할 뻔했지 뭐예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그 생각만 하면 안 먹은 음식까지도 다 넘어올 것 같이 비위상해요. 그리고 최첨단 도시라고 했던 상해는 쓰레기장인지 알았어요. 지나가면서 그냥 바닥에 쓰레기를 투척하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규칙이 지켜지지도 않았고요. 무슨 자동차는 그렇게 많은지 모두 양보도 안 하고 서로 가겠다고 가관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지나가도 자동차는 내 갈 길을 간다는 건지 이렇게 위험한 도시인지 몰라서 루카스에게 너무 미안할 정도였어요. 또 사람들은 얼마나 불친절한지 몰라요. 길이라도 물어보면 중국어로만 대화를 하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처음 버스를 탄 큰 충격 때문에 택시를 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택시를 타기에도 힘들었어요. 중국의 택시 어플 디디를 깔았거든요. 디디 어플로 아무리 호출을 해도 택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길에 빈 택시가 있어서 택시를 잡아 목적지를 말하니 다들 탑승 거부까지 했습니다. 1시간을 이동하지도 못하고 택시도 못 잡고 그 자리에 있자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급기야는 목적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보이는 택시를 무조건 탔어요. 웨이가 말했던 중국의 최첨단 기술은 과연 무엇인지 전화해서 따져 묻고 싶을 정도였어요. 중국에서 놀란 건 단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위챗페이를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동네 구멍가게만 가도 위챗페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위챗페이만 된다는 점이에요. 외국인들은 잠깐 여행을 오는데 중국에 계좌가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위챗페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카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큰 마트인데도 위챗페이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호텔이 아닌 곳에서는 제대로 음식을 사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돈을 출금하기로 마음먹고 ATM기로 갔더니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권을 아무리 기계에 읽혀도 신분증을 내라는 거 보니 중국 신분증을 내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돈을 찾지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호텔에 와서 오스트리아에서 중국까지 오는 여정을 업로드하기 위해 인터넷을 열었을 때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구글, 유튜브, 지메일까지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거예요. 당장 업로드를 해야 하는 저희들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여행 유튜버인데 여행을 하지 못하고 호텔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루카스는 저에게 아무래도 중국 여행은 더 이상 지속시키기가 힘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중국 일정은 한 달 동안 지내기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비상회의 끝에 중국에서 빨리 탈출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 대신 갈 나라는 따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여행지를 물색했어요. 중국과 가깝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검색을 통해 중국 바로 옆에 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한국으로 당장 도망을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면서 걱정한 건 웨이의 말이었어요. 한국은 거지도 많고 못 사는 나라라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이 정도인데 한국은 안 가봤지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남편 루카스는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보다 더 안 좋을 일은 없다고 했어요. 한국만큼 현재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죠. 당장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한국으로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중국의 상하이 공항과는 규모부터 달랐는데요. 공항은 깨끗하고 그야말로 도시적인 설계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과 공항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고 길을 물어보면 웃으면서 대답해줬어요. 사실 길을 물어볼 일도 없이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는데 루카스가 중국 여행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약국을 찾았어요. 질문한 한국인들은 모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빠른 체크인과 입국 절차는 그동안 겪었던 어떠한 공항보다 월등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에 현대적이고 친절한 한국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무래도 한국 여행은 중국과는 전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한국으로 온 후 저희 부부는 한국의 전통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 서울의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인사동은 한국 전통 문화와 현대 예술이 공존하는 곳으로 다양한 종류의 갤러리에서는 전시회도 열리고 전통 찻집, 직접 만든 공예품 가게가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한국의 옛 모습과 현대적인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게 아름다웠어요. 도착하자마자 거리를 둘러보았는데 쓰레기 하나 없는 바닥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가요? 남편 루카스와 쓰레기를 가방에라도 싸고 다니는 거냐고 말할 정도였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답답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연히 유튜브, 구글, 지메일 모두 잘 터졌고요. 잘 터지다 못해 길거리의 무료 와이파이에서 초고속으로 빵빵 터졌어요.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한국 인사동에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많은 외국인이 있어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저희를 대하는 태도도 중국 사람들과 완전 딴판이었는데요. 가게에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로 메뉴판이 준비되어 있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영어를 못하시는 분도 저희에게 어떻게든 설명해 주시고자 손짓발짓 다 이용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의 유명한 전통시장인 경동시장에 방문했어요.
과일들이 어쩜 그렇게 예쁘고 저렴한지 손이 무거운지도 모르고 가득 구입을 했습니다. 경동시장에서 집에 가는 길에 화장실이 급해 한국 사람에게 화장실을 물었죠. 지하철로 내려가면 화장실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화장실을 참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각국의 관광지나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은 너무 비위생적이어서 이용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의 공공화장실을 방문해서는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화장실 안은 청결함에 쾌적한 환경까지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무료 화장지와 자동 센서 비누, 손건조기, 깨끗한 시설들에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따로 유튜브에 소개할 정도로 깨끗했어요. 한국에서는 참을 일 없이 언제 어디서나 화장실을 방문했어요. 루카스와 즉흥적으로 지하철 화장실에 방문한 김에 지하철까지 탑승하기로 결정했어요. 지하철역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청결하고 깔끔한 모습에 놀랐는데요. 역마다 설치된 안내 화면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열차 시간과 경로가 안내되어 있었어요.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 도어는 유럽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해보니 내부의 청결한 상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창문까지 맑게 닫혀 있었어요. 3호선으로 갈아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외부로 나가 한강 다리를 건넜어요. 네온 사인으로 비춰진 어둑어둑해진 한강의 모습은 그 어떤 리버뷰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하루를 지하철 여행으로 컨텐츠를 만들 만큼 지하철역을 거치면서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탐험했어요. 각 역마다 연결되는 관광지는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청계천을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도심 속 한가운데 대자연을 느낄 수 있고 물 흐르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물에는 잉어가 가득하고 깨끗한 물에 쓰레기 하나 없는 청계천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은 청계천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염없이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친구 외에는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을 극도로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본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오히려 저희가 카메라를 찍고 다니는 외국인이다 보니 어디를 가더라도 서비스를 주셨어요. 남편 루카스에게 대학 친구 웨이를 만나면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행동이 괘씸해서 머리끄댕이라도 잡아야겠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웃으며 그 덕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고맙대요. 한국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음식이었어요. 전통시장에서 처음 먹어본 길거리 음식은 김밥, 순대, 떡볶이였는데요. 든든하게 먹는 한 끼로도 충분한데 길거리 간식이라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지하철 여행을 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추천받은 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요. 옆에 계셨던 미국인들이 저희에게 소고기 김치덮밥을 추천해 주셨어요. 주문한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마자 매콤한 김치의 향기와 구수한 소고기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바로 맛에 감탄했는데요. 새콤달콤한 맛과 소고기의 부드러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 고슬고슬한 밥과 어우러지니 환상적인 맛이 느껴졌어요. 소고기와 김치가 이렇게 어울린다니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연신 감탄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보니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저희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더 연장하기로 했죠. 다음은 한국의 역사적인 도시인 경주를 여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경주는 한국의 천년고도로 알려져 있고 신라 왕조의 수도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왕 멀리 왔으니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더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첨성대를 방문했는데 오래된 천문대가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감탄이 나왔어요. 다음은 불국사로 가서 신라시대의 불교 예술을 둘러보기도 했죠. 사찰의 섬세한 조각과 고요한 분위기에 한국의 우아한 신라 역사를 알게 되었어요. 불국사에서 나와서는 석굴암을 향했는데 바위를 깎아 만든 불상이 있는 반원형의 동굴은 불교 예술을 보기에 충분했어요.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왕의 무덤을 보고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요. 무덤이 수중에 있다니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이한 경험이었답니다. 경주에서의 여행을 하면서 저의 카메라와 고프로는 쉴 새 없이 바쁘게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목이 마르고 힘이 들었어요. 대릉원 가까이에 있는 카페에서 휴식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병원처럼 보이는 곳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줄이었어요. 텐트까지 치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니 저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죠. 실내를 무릅쓰고 줄을 서 계신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한의원인데 이곳에서 한약을 먹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분들의 말씀이 한국은 의술이 발달해서 난임이나 불임의 치료가 잘 되는 편인데 현대의술로 치료가 다 되어도 임신이 되지 않는 분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먹고 임신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저와 루카스는 조금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임신을 포기하고 여행 유튜버의 길에 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간절한 행동들을 보니 저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이를 바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분들에게 솔직한 저의 불임 상태를 말씀드렸더니 난임 전문으로 진료하는 한국의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루카스와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김에 한약도 지어 먹어보며 산부인과도 가보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임신이 안 되면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날 저희도 한의원에 줄을 서서 한약을 지었습니다. 물론 저는 불임이라서 한약을 먹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지만요.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한약을 지었어요. 비행기로 가져갈 수 있는지 알아보니 영문 처방전을 발행해 주시더라고요. 해외에서도 많이 오신대요. 함께 줄을 서신 분께 서울의 난임 전문 병원을 소개받아 그분이 직접 예약도 해주셨어요. 그날 한국의 의료에 관해 밤새 남편과 찾아봤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의술을 갖고 계셔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진료를 받아보니 예상 외의 답변에 놀랐는데요. 나팔관 조영술이라는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임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셨어요. 간단한 시술이라 병원에 진료를 받고 나팔관 조영술 시술까지 받고 병원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꽤 아픈 시술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는 간절한 끈을 잡게 된 것 같아 기뻤어요. 그리고 그때 지었던 한약은 수화물로 담아 제가 사는 오스트리아에 가져왔어요. 저는 지금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당장 이 약을 먹고 임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기적으로 아이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먹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희망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던 건 운명인 것 같아요. 처음엔 저에게 거짓말을 한 웨이에게 극도로 화가 났는데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해줘서 지금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행을 하면서 행복한 유튜버 생활을 이어나갈 거고요. 혹시라도 임신이 성공한다면 제일 먼저 사연을 보내드릴게요. 이상 오스트리아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마리아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좋은 경험을 하셨다니 정말 뿌듯하군요. 마리아 씨 한약 잘 드시면서 건강히 지내시고요. 행복한 일들만 생각한다면 분명 두 분에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착은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